부동산 의혹이 있는 대학 당대표가 된다면 선거 끝나는 날까지 다양한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할 겁니다. 김기현 후보님을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후보 권력형 토건 비리 심각합니다. 이대로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입니다. 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지금도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죠. 대통령 의견을 무시하고 그러면 공천을 진행할 건가요? 비례대표 순위 책임 당원들 투표로 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KBS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 초대 손님은 격주로 만나고 있죠.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TV 토론은 KBS 1TV로 진행이 되고요. 왜 계속 그 KBS에서 한다고 승진을 합니까? 아니, 많이 좀 보시라고요. 많이 기왕이면. 볼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왕이면요. 네. 그래도 흥미를 좀 끌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당대회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이 컨벤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관심을 끌 만큼 어떤 쟁점이 있는 건 아닌데 묘하게도 최근에 이 여당 쪽에 그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가 그래도 다음 이 당권 누가 잡을까? 그 재밌잖아요. 특히 안철수 후보가 외부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은 다르지만 굴러온 돌이 하나 있으니까. 아우, 정체성 말씀을 또 하시네요. 예, 박힌 돌과 굴러온 돌 간의 싸움은 보기보다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대표 본선에 4명이 올라와 있잖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래도 캠페인을 잘하고 있다. 누구로 좀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캠페인을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떤 의도가 있나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럼 반대로 가령 이렇습니다. 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대연일이잖아요. 대세론. 그런데 본인이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계속 갔단 말이에요. 어떤 길이 가지 쉽게 않아야 될 말하면 길이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김기현 후보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친윤이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 먼저 이 김기현 후보에게 어떤 감점 요인을 자꾸 만들었습니다. 나경원을 쳐내고 그리고 안철수를 공격을 하면서 거기 김기현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김기현은 친윤 아바타다. 이런 이미지를 확 심어버린 거예요. 김기현에게는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렇게 개인이 어떤 독자적인 그 정치 영역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마치 윤석열 그 대통령의 수하처럼 앞으로 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덮어서버린 거예요. 예. 본인에게는 엄청난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아직도 보면요. 본인의 어떤 그 새 정치 한다고 나와서 자기의 정책을 지금까지 보여줄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어떤 안철수라면 탁 느껴지는 어떤 정책 라인 그게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굴러온 돌 이미지를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역시 그런 점을 너무 많이 보였어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문재인이 손을 들어줬다. 이런 이미지를 실제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는 보수 여당 모처럼 다시 정권을 되찾았는데 이 보수 여당에 걸맞은 당대표일까는 의문점이 그대로 지켜버린 거예요.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황교안 그 후보의 경우에는 아직도 정치인으로 완전히 녹아들지 않은 분 아니냐. 아직도 검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낸 그 이미지를 못 벗어난.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십니까? 예, 근데 시각이 굉장히 좁다는 게 느껴져요. 이번에도 보면 본인이 계속해서 김기현 후보의 뭐 땅, 그 울산에 KTX 앞에 땅을 사는데, 울산역 앞에 땅을 사는데 그 앞으로 도로를 우회를 했다. 계속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언뜻 보면 그것이 김기현 후보의 그 도덕성을 질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 그런 공격을 하는 후보를 굉장히 왜소하게 보이게 합니다. 공격하는 후보를? 예, 틀에 꽉 그 매여가 있고 이 왜소해 보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그리고 그 공격한 것이 허위 사실 가짜 뉴스로 만약에 밝혀지면 그건 공격을 한 사람에게 침묵타가 되어버립니다. 김기현 후보가 계속 선관위에 진상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예, 하더군요. 그렇죠. 본인이 그 땅을 산 것이 자기가 울산시장 정치계에 뛰어들기 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그 땅을 산 거다. 변호사를 땅을 산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건 내가 투기를 한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게 초점이 사실 두 개지 않습니까? 이제 예. 법조인이기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그런데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쟁점이 두 개잖아요. 투기를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라는 쟁점이 하나 있고 다른 쟁점 하나는 어쨌거나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고위 공직을 맡은 시점에 도로 노선을 우회하게 만들면서 지가를 상승시켰다. 권력형 비리다. 이런 쟁점이 하나 있고 둘 다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요. 그 당사자가 되면 변명을 할 것은 100가지가 되는 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면 공격을 할 게 100개도 더 보여요. 그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데 가장 좋기는요. 정치를 하는데 가장 좋기는 재산 하나도 없고 그 자식 한 명도 없고 일가 친척도 전혀 없고 이러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생 동안 깨끗이 살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실제 그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고 그리고 누구나 욕심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욕심대로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덕위를 지켜주느냐. 저는 그 법적인 이런 문제보다는 도덕위를 얼마나 지켜주느냐 하는 문제로 사안을 딱 들여다보면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판에 있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가령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이 야당의 대표가 왜 공격을 받습니까? 본인은 마치 정치범인 것처럼 그 행동을 하지만 정치범인 것처럼. 정치범이 아닌 정치범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자범입니다. 자범. 이 사진을 보면 나와 있어요. 형사학 그 책에 봐도 나와 있습니다. 정치범 반대말은 자범. 그 파림치 자범이란 말이에요. 배임죄, 뇌물죄 엮여 있는 그것도 한 건이 아니고 5, 6건 한꺼번에 쫙 엮여 있는 파림치 자범인데 본인은 마치 YS나 DJ처럼 정치범인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수 진보 진영에서 계속 싸우지만은 이 도덕에 관한 공격은 원래 진보 쪽이 우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여당의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를 두고 서로 간에 싸우면서 이 문제가 하나가 툭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김기현 후보의 얘기는 그겁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사실 얼마나 많이 틀리느냐. 울산시장 할 때 그때 황운하가 울산 경찰청장을 할 때 나를 틀고 틀었다.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그때 문제가 됐으면 그때 내가 틀렸겠지.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난 틀리지 않았다. 깨끗했다. 근데 이런 가짜 뉴스에 어떻게 우리 당 같은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이 나를 공격을 하느냐. 이런 건데 글쎄요. 내가 여기에 지금 전당대회에서 내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땅을 사서 몇천 배 일확천금을 했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투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지금까지 쭉 챙겨본 자료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령 이번에 마지막에 아까 이제 천하람 후보 또 거론하면 또 이상하니까 천하람 후보는 뒤에 배경을 이준석을 깔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천하람 같은 꽤 괜찮은 인재가 원래 이준석 개라고 알려졌지만 왜 저렇게까지 본인이 무덤을 팔까? 응?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김용태입니까? 그리고 허은하 후보입니까? 이런 분들이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정치적 미래가 끊어졌습니까?
그냥 자신의 어떤 범죄를 놓고 이것이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연관된 범죄가 이른바 파렴치 범죄란 말이에요. 알선수재 더하기 성상납 더하기 마지막에 가장 처참하게 들붙은 게 증거인멸교사. 이 세 개가 딱 달라붙는 구조입니다. 절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알선수재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그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를 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모시고 오겠다. 실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오겠다고 뭐 직접 말했는지 안 했는지 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들리는 소문 나온 자료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김승진이라 하는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향응을 제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응이 성상납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친구는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혹 수준이라도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의혹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의혹 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감히 못 드리는 거죠. 예. 저는 이준석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어요. 미워할 이유도 없고 좋아할 이유도 없는데 다만 하나 본인이 이 점을 스스로 명쾌하게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정치를 하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중을 속이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준석 대표와 지나치게 연관되는 그런 것처럼 이준석을 보이는 게 뒤에 뒷배로 스스로 올가매고 그리고 난 이준석계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천하람의 미래를 완전히 묻어버리는 겁니다. 난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스스로 가둬버리나 편을 가르나 네. 본인이 장래가 창창한데 본인이 이 좋은 길을 스스로 개척을 해 오면서 솔직히 이준석은 자신이 스스로 개척을 한 길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자기가 그 유승민 의원이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스타의 길로 들었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퀴즈로 입문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천하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이준석계로 스스로를 딱 올가매 버리니까 내가 이거 뭘 한 짓인가. 그래서 캠페인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 김기현 후보와 관련해서는 윤핵관이 적이다. 이 표현은 지난 출연 때도 하셨고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 김기현 후보의 발언도 꽤 좀 논란이 됐었어요. 다들 기억을 하겠지만 탄핵이 우려된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토론회에서 바이든 날리면 저 논란 저거를 또 먼저 꺼냈죠. 김기현 후보의 이런 발언들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김기현 후보가 나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다들 아는 분들입니다. 뭐 천하람 후보는 전화 통화밖에 안 해봤는데 이 나머지 세 분은 내가 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분들이고 특히 이 지금 뭐 자웅을 겨눈다고 하는 그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개인적으로 다 인연이 조금씩은 있는 분들인데 내가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탄핵을 얘기를 한다. 탄핵은 지금 보수 그 집권 여당에게는 굉장히 깊이 해야 될 단어란 말이에요. 트라우마죠 사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바로 직전 보수 정권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탄핵당한 불과 며칠 뒤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징역 합해서 23년을 선고를 받고 그리고 사면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왜 굳이 꺼냈을까요? 앞서 나가는 이게 후보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이 되면 잘못하면 탄핵이 우려된다 하는 말은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참 기가 차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발언이 바로 뉴욕에 48초 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면서 그냥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던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모르는 말이지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이든도 들으냐 하는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했어? 그런데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김기현 후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이 윤석열 대통령 이 편에 확실히 쓰고 또 반대편을 확실히 쳐내고 하기에는 그게 가장 좋은 소재다. 피하 구분을 하기에 그게 제일 좋은 수단이다. 피하 구분을 하는데 가장 좋은 그 가림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 것 아니겠느냐.
그 단어를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예. 적인지 악운지가 예, 갈린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를 아주 잘못 판단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김기현 후보가 그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본인의 칼라, 본인의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요, 결선 투표는 없습니다. 결선 투표로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 한다. 예. 처음에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에는 굉장히 쉬운 구조였거든요. 윤 대통령 쪽에서 솔직히 말해서 내놓고 밀어주고 있지. 대통령실에서 막 밀어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다가 본인이 지금까지 그 과거 원내대표 때 했던 여러 가지 발언, 투쟁 방법, 이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에게서 제법한다, 괜찮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본인이 어떤 정책 칼날을 탁 내보여가지고 본인이 어떤 그 미래의 새로운 지도자감이다. 본인은 물론 난 다음 대통령은 출마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했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주 쉽게 나는 과반을 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본인이 지금 탄핵 얘기를 했죠. 바이든 날리면 얘기해버렸죠.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 적의 공격에 발목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뭐 KTX 여기에 땅 투기했다 안 했다 이게 발목이 잡혀버렸지. 그리고 친윤이다 아니다 이 문제를 본인이 계속 그 범주 안에 지금 스스로 남아 있으니까 예. 본인이 지금 친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후보 모두 캠페인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자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에는 윤심 이거 놓고 난타전이 계속 이어졌었죠. 지금은 내년 총선 공천권 두고 또 말들이 오고 합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접 대통령께서 내지는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이 내지는 윤핵관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TK의 5명 공천을 꼭 해달라라고 부탁해도 응하시지 않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저는 공천을 하는 것이 대통령 의견을 무시하고 그러면 공천을 진행할 건가요? 혼자서 독방에 앉아가지고 밀실 공천하라고요? 말도 안 되죠. 왜 여권 안팎에서는 그런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 뭐 대통령 주변에 수십 명이 지금 총선 출마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오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위에서 지금 나오는 말들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공천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공천권 문제는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야당 문제를 먼저 좀 짚자면 가령 이재명 대표가 왜 불체포 특권에 끝까지 의지하려 하고 끝까지 당대표 자리를 마지막 방탄조끼로 꽉 입고 있으려고 하느냐. 결국은 공천권 때문이란 말이에요. 공천권을 가져야만 다음 국회 때 그 공천권을 행사해서 정당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그 완전히 쉽게 말하면 좀 옛날 조폭 용어로 하면 자기 구역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걸 나와바리라고 합니까? 자기 구역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대통령 후보 뽑을 때 아주 쉽게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과거 YS나 DJ처럼 다음 대통령 후보는 나다. 아무도 신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여당의 지금 전당대회가 보면 참 묘합니다. 가령 김기현 후보는 나는 다음 대통령 후보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랬지만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을 하고 하는 이유는 안 대표 후보로서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굴러온 돌인데 본인이 여기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은 사실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 돼요.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부터 공천권을 장악을 해서 본인이 사람을 많이 심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이 친정체제를 갖추려면 김기현 후보를 통해서 공천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용화대라고 합니까 지금 이 용산의 청와대에서 내려보내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 윤석열의 수족들이 쫙 다 들어가야만 앞으로 남은 3년, 정확히는 한 2년 되겠죠. 그 2년 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다음 총선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은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 이러지만 지금 옴짝달싹 못합니다.
뭐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입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 의석 구조로는 안 되죠. 지금 노동법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개혁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노총을 설득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노동개혁은 말만 노동개혁 한다는 거지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회계장부 갖고 와. 우리 세금까지 주는데 회계장부 갖고 와. 안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법으로 조질 거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개혁을 하려면 연금개혁, 교육개혁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장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국회 장악이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왜 여당을 그렇죠. 내가 장악해야 한다. 용화대 출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게 바로 무슨 문제인가 하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가령 국민의힘이 이게 정당이라는 것이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가지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결사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과 이념으로 확실히 뭉쳐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굳이 대통령이 직할체제 같은 걸 꿈꾸지 않을 거예요. 어떤 한 방향이 정당으로 딱 결정이 되면 자 우리는 노동 경직성을 무조건 완화를 하고 노동 유연성을 넓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결사적으로 다 뭉쳐서 이렇게 밀고 나갈 겁니다. 노동개혁을 합시다. 밀어붙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깨르고 말하면 전부 다 입신양명에만 눈이 떼져가지고 나는 출세하고 싶어. 오로지 이 생각만 머리에 꽉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표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념이나 정책으로 뭉친 결사체가 아니라 네. 어떤 그 입신양명에만 눈이 뜨인 그런 책상물림들, 온실속 화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뭐 민주당은 나는 그보다는 더 몰지각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이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직할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장제원 의원은 뭐 당정 일체론 이야기도 하고 명예 당대표 이런 이야기도 한동안 좀 오갔어요. 필요합니까 이런 것도? 나는 장제원 의원이 왜 자꾸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나서면 나설수록 본인이 자꾸 찍힙니다. 찍히는 게 그냥 찍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후한말에 십상시처럼 찍힌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좀 자중자애하고 권성동 의원이 한동안 조금 조용해져 있으니까 그냥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서는 거예요? 네, 메신저는 그렇다 치고 이 메시지 내용은 어떻게 문제는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대통령제 가장 그 시범 국가가 어디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원료 국가예요. 대통령제 원료 국가란 말이에요. 칼 레벤스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바깥에 가서 화장을 하니까 전혀 다른 제도로 바뀌어버리더라. 미국의 대통령제는 가령 민주당의 바이든이 누굽니까? 민주당의 당수와 다름없어요. 당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집권 여당의 제1당원이에요. 그리고 가령 제가 알기로는요. 여당과 대통령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묘하게 완전히 분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사법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령 국회의원 공천에 직접 관여를 한다거나 당무에 관여를 하면 심하게 보면 탄핵 사유가 돼버립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걸로 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그 87 체제 이후에 계속해서 관심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논의되는데 내다시 장제원 의원이 프랑스처럼 우리도 명예 당수를 하자. 명예 당대표로 하자. 글쎄요. 사실은요. 이걸 우리가 여야 그리고 이 학계까지 한번 제대로 논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과연 지금처럼 그 문자 그대로 입법, 사법, 행정이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대통령은 입법에 전혀 관여를 못하는 그래서 그 견제와 균형 체제, 상권분립 체제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대통령이 이제 원류 국가도 지금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 행세를 하는데 그래서 당에 누가 출마를 하면 지분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에 우리는 지분 유세는커녕 뭐 난 그분을 지지한다 이 말만 해도
곧장 탄핵 사유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 나는 한번 논의를 제대로 그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한번 보세요. 당정이 유착이 돼도 이렇게 유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당정 협의를 하잖아요. 그건 민주당에서도 했고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다 했고. 근데 그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당정협의라는 건 정책이나 입법 과제에 대한 현안 논의를 하는 거지 근데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깨놓고 말해서 실질적으로는 네, 뭐 내심은 그렇게 합니다. 예, 그 안에 모여서 마주보고 뭐 있으면서 티타임 하면서 온갖 얘기들이 다 오고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밀어붙이고 어떻게 다 하자 정무적인 말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토론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많은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점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논의를 많이 해요. 어디까지를 유착으로 볼 것이냐. 이 미국 같으면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논문도 있고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정치학 교재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행정부와 그리고 입법부 유착.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되느냐. 예. 아니, 그 문제거든요. 또 정치 체제마다 겪어온 역사들이 다르고 예. 다 배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정말 옳은지는 또 판단이 다를 수는 있죠. 다만 지금 비치는 건 확실히 용산에서 지나치게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계속 심어주고 있고 후보들끼리 오가는 말들을 봐도 실제로 뭐 그런 말들이 오가기도 하고요. 저는 차라리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번에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했다. 뭐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개입을 해봤단 말이에요. 또 김대기 실장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아니 김대기 실장인지 누군지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가령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후보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 것은요. 제가 보기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거기다가 안철수 후보도 아주 제대로 비토를 해버렸잖아요. 그것도 선을 넘은 것은 제대로 넘은 거예요. 국정 운영의 적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가령 김기현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는 것 같다. 네. 자, 국민의힘의 새 대표는 3월 8일 일단 전당대회인데 과반 투표를 못하면 또 결선 투표로 가야 돼요. 결선 투표는 근데 지금 톱2라고 이야기하는 그 두 후보가 가긴 하겠습니까? 천하람 후보는 자꾸 적어도 실버 크로스는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지금 해서. 요사이 이준석 이 전 대표가 방송에 참 많이 나와요. 요즘 많이 나오죠. 예, 지난 일주일 동안 막 방송만 틀면 계속해서 여기저기 막 나오는데 나와서 아주 노골적으로 천하람 후보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결국은 천하람에게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우선은 될 그것 때문에 거다. 관심이 올라가서 가령 5% 지지가 10% 혹은 15%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또 주문부원하면 왜 자꾸 이준석을 들고 까느냐 자꾸 이러는데 이준석에 연관된 의혹이 전부 다 파렴치 범죄입니다. 거기다가 이준석이 과거에 대표를 할 때 내부 총질 문제가 늘 나왔잖아요. 난 그건 경륜 부족으로 봐요. 그런데 이 내부 총질보다 이준석에게 아주 마이너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가 당대표를 하면서 이미지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지 정치를 했다. 예, 대표적인 것이 비단 주머니를 준다. 예, 주머니를 준다.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아주 제갈량처럼 보이겠습니까? 제갈량은커녕 협잡을 일삼는 장꾀 정치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장꾀나 부리는 정치인. 그래서 결국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준석을 지금 천하람이 뒤에 업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로는 참 안타깝고 결국은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이 김기현 그리고 안철수인데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당원 투표잖아요. 일반 대중의 투표를 하면 모르겠는데 당원들 100% 투표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정체성의 의심을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제가 김기현 후보는 처음부터 굉장히 쉬운 싸움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그런데도 김기현 후보는 이 싸움을 아주 대등한 싸움처럼 만들어버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김기현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선 투표 없이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넓게 열려가 있다. 알겠습니다. 결선 투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요것만 아마 관전 포인트로 제가 주시는 것 만약에 같고요. 코칭을 해드리면 나 결선 투표 없앨 수 있다고 봐요. 없앨 수 있다.
네, 보시죠. 일단 3월 8일입니다. 주제를 좀 바꿀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는 모레 이루어지고요. 한동훈 장관이 보고하겠죠. 표결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발언이죠.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발언을 빗대서 이제 한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과거에 썼던 말, 그 깡패지 검사냐 하는 말을 사실 패러디해서 계속 쓰고 이 앞에서 한번 썼었어요. 예. 그게 도둑이지 뭐 검사냐 뭐 이렇게 말을 했던가? 한번 썼던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대표 이분이요. 나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본인은 정치범이 아닙니다. 잡범입니다. 그리고 근데 민주당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니까요. 글쎄요. 그렇게 민주당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지금 친명계인데 이 친명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늪에 빠지면 같이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빠진 늪에 지금 왜 같이 빠져들어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자율투표를 한다. 아마 부결이 될 겁니다. 가결될 가능성은 한 10%도 안 된다고 봐요. 이게 한 28표가 결국은 돌아서야만 되는데 그렇게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마 이게 배반을 한 표는 10표도 안 넘을 거예요. 민주당 의총 분위기도 뭐 예. 거의 일치됐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지금까지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강조를 했던 그런 의원들조차도 이번에 부결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저는 이탈표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민주당이 좋은 일이라면 이재명이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천만에입니다. 지금 이번에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왔는데 다음에 백현동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대북 송금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역시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앞으로 2건, 3건 또 정자동 사건이 있어요. 2건, 3건, 4건이 있단 말이에요. 연달아서 계속 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대통령실 코멘트도 결국은요. 있었죠. 이게 민주당을 계속해서 늪으로 끌어들어가는 하나의 이 사건이 연속이 됩니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재명이 정말 정치범이었다면 3번 아니라 4번 돼도 계속 탄압받는 이미지만 보여주는 셈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범이 아니고 잡범의 이미지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민주당도 함께 끌려 들어가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가결이 되겠죠. 그게 언제겠습니까? 다음 총선 직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해석들도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대통령실의 멘트도 있었고. 한 번에 끝내지 못하죠. 네. 끝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이 이재명 개인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을 친명 비명으로 갈라쳐서 뭔가 좀 큰 그림을 총선을 앞두고 정계를 좀 흔들려는 이런 그림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이 이번에라도 가결이 된다. 아니면 다음에 한 2달 뒤에 뭐 백현동 사건으로 가결이 된다. 아니면 또 그다음 한 석 달 뒤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또 이 체포동의안이 와서 가결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당은 둘로 딱 짜겨집니다. 문자 그대로 친명계 비명계 그때까지 길사옹위를 주장했던 친명계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 특히 이번에 원외 인사들이 아주 냉담하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분이 지난번에 중소기업부 장관했던 박영선 의원 이 공천권 내려놓아라 이 주장을 하잖아요. 이 주장이 뭘 의미합니까? 공천권 내려놓아란 말은 너 다음 대선 후보는 안 돼 이 말이에요. 너 다음 대선 후보 생각도 하지 마. 적어도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은 그렇죠.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공천권 내려놓으란 말은 지금 현재로 가면 민주당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정말 백석도 못 건지는 소수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것이 과연 이게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예.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민주당이 지금이야말로 민주당 원로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고민을 제대로 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